윤길중 교수의 진화론 바로 알기 특강. 진화는 과학이고 진화론은 신학이다. 제16강 진화론에 제기된 반론들. 제7장 자연도태설에 대한 여러가지 반론. 지금은 정설이 되었습니다만 다윈의 진화론, 즉 자연도태설은 이견이 많았습니다. 불홍은 자연도태의 원리가 맞다면 개체의 변종이 어떻게 그들의 원종과 공존할 수 있는가 라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만약 변종의 습성이 원종과 다른 생활 환경에 적응한다면 그것은 가능합니다. 또 종이 다를 때 하나의 형질만이 아니라 여러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데 왜 체제의 많은 부분이 동시에 변하는가 라고 묻고 있습니다. 모든 생물의 체부가 반드시 동시에 변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서로 다른 시기에 발생했어도 우리의 눈에 동시적으로 발생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상관변이 또는 자발적 변이의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불홍은 이보다 더 심각한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줄기에 붙어있는 잎의 배열을 예로 들면서 잎의 소유자에게 유익을 가져다 줄 것 같지 않은 형질들은 자연도태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입니다. 이 문제는 식물에 관한 네겔리의 논문에서도 논의되고 있는데 그는 종은 전진적이고 보다 완전한 발전으로 향하려는 내재적 경향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체의 현재 구조가 과거에도 유익했었다는 결론을 내리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또한 체부가 변했을 때 그것이 다른 체부에 미치는 영향의 증가, 감소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상관관계입니다. 그리고 우발적인 변이의 가능성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미바트는 기린이 목이 길어서 얻는 이점이 덩치가 커져서 많은 음식을 필요로 하는 불리한 점을 상쇄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남아프리카에는 지금도 여전히 10여 종의 기린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크기에 있어 중간인 다양한 기린 종들이 식량 부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생존하고 있다는 것은 왜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크기가 커가는 과정에서 사자에 의하여 잡혀 먹히지 않고 남아 먹이에 닿을 수 있는 능력이 기린에게 어느 정도의 이익을 주었을 것은 틀림없습니다. 최고의 증대는 육식 동물들에 대한 방어 역할도 했을 것이고 또 긴 목은 라이트가 말한 것처럼 막루 역할도 했을 것입니다. 어느 종에서든 적자 생존은 하나의 이점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점의 종합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는 높은 곳에 있는 것을 먹을 수 있는 것이 그렇게 큰 이점이라면 낙타, 과나코 및 다른 유제 사종류가 긴 목과 큰 키를 타고나지 않는 것은 무슨 까닭이며 이 그룹의 구성원 중 긴 주둥이가 없는 것은 무슨 이유냐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높은 나무의 잎을 먹는 경쟁은 기린과 기린 사이에서 일어났고 다른 유제류 사이에서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지적은 인류의 역사 속에서 한 사건이 이 나라에서는 일어났는데 왜 저 나라에서는 일어나지 않았느냐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동물이 어떤 구조적 변화를 획득하면 상관변이의 원리에 따라 다른 체부도 변화하여 환경에 적응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변이는 몸의 모든 부분에서 일어나는 것이지 필요한 부분만 적절히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연도태는 느린 과정이므로 현저한 변화가 생기기 위해서는 똑같은 조건이 오래 지속되어야 합니다. 오랜 지속이란 지질학적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시간관계상 불홍과 미바트의 반박만을 언급하였습니다. 자세한 것을 원하신다면 Reference 1 Chapter 7 Miscellaneous Objections to the Theory of Natural Selection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수많은 반론들이 제시되어 있고
다윈은 그것들 모두를 자연도태설에 의거하여 해명하고 있습니다. 종의 대부분이 겪는 것으로 여겨지는 점진적 변이는 돌발적 변화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어떤 형태가 내적인 힘이나 경향성에 의하여 돌발적으로 변형되었다는 것을 믿는다면 다수의 개체가 동시에 돌발적으로 변한 것도 입증되어야 합니다. 환경에 잘 적응된 구조가 순간적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인데 그 복잡하고 놀라운 적응을 설명할 방법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인지하고자 한다면 과학의 세계를 떠나 신비의 세계로 들어가야 합니다. 제8장 본능. 다윈은 생명의 기원에 관심이 없었다. I may here premise that I have nothing to do with the origin of the mental power any more than I have with that of life itself. We are concerned only with the diversities of instinct and of the other mental faculties in animals of the same class. 나는 생명 자체의 기원에 대하여 관심이 없었던 것 이상으로 지적 능력의 기원에 대해서 취급할 생각이 없음을 여기서 미리 밝혀둔다. 다만 동일 강에 속하는 동물의 본능 및 기타 지적 능력의 다양성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있다. 본 강좌의 도입부에서 종의 기원이라는 제목은 다윈이 생명이나 생명체의 기원을 설파하려 한다는 뉘앙스를 준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다윈은 생명의 기원, 생명체의 기원에 관한 견해를 그의 저서에서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위 서술이 그것을 확증해 줍니다. 진화론주의자들의 주장 속에는 생명의 기원이 포함되어 있고 그 모든 것을 화학 진화라는 패키지에 담아 단 한마디로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다윈은 동물의 지적 능력의 기원에 대하여는 관심이 없고 지적 현상에만 관심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윈의 관심이 분류학의 강 이상, 즉 생명의 기원에 관심이 없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본능이란 사람의 경우 학습이 필요한 행동을 동물의 어린 새끼까지도 경험 없이 행할 때, 그리고 많은 개체가 그 행하는 목적을 모르면서 똑같이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Finally, it may not be a logical deduction, but to my imagination, it is far more satisfactory to look at such instincts as the young cuckoo ejecting its first brothers, ants making slaves, the larvae of ichneumonidae feeding within the live bodies of the caterpillars, not as specially endowed or created instincts, but small consequences of one general law leading to the advancement of all organic beings, namely, multiply, vary, let the strongest live, and the weakest die. 마지막으로 논리적 추론은 아닐지 모르지만 내 상상으로 어린 뻐꾸기가 배다른 형제를 밀어내고 개미가 노예를 만들고 맵시벌의 유충이 살아있는 모충의 체내에서 그 몸을 파먹는 것은 특별하게 부여되었거나 창조된 본능이 아니라 생물이 증식하고 변이하며 약자를 죽여 강자를 살림으로써 진보에 이르게 하는 일반적인 법칙이다. 다윈은 다양한 동물, 곤충의 본능에 대하여 레퍼런스 1에 30여 페이지를 할애하고 그것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예를 만드는 개미, 달콤한 분비물을 개미에게 제공하는 진딧물, 공중제비하는 비둘기, 배다른 형제를 밀어내는 뻐꾸기, 최소한의 밀랍으로 최대 꿀 저장 집을 짓는 꿀벌 등 동물에게서 볼 수 있는 본능적 행동들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본능도 개체에게 개별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변이하는 것이라며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연도태설은 신체적 구조와 마찬가지로 본능에도 적용된다.
본능이란 절대적으로 완전한 것이 아니다. 자연 노태는 변화하는 생활 조건 속에서 본능을 경미하게 변화시키며 변화된 것은 유용한 방향으로 축적된다. 그리고 다른 동물의 이익을 위한 본능은 없다. 각 동물들이 다른 동물의 본능을 이용하는 것일 뿐 본능이란 자연의 일반 법칙이며 변이되고 유전하는 것이다. 16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샬롬.